안녕하십니까. 신의견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대한민국 안보 그리고 국제정치 관련한 주요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썸네일 보시고 들어오셨겠지만은 미 7함대에 굉장히 희한한 이상한 군함이 나타났습니다. 그 군함 용도가 뭐고 또 왜 이런 군함이 나타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연일 지금 중국 경제가 폭망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징후들, 지표들 알려드리고 있는데 중국이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실정을 해나가고 여기에 중국 인민들이 저항을 시작했다라는 아주 반가운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이 공동 부여를 하겠다며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의 이른바 보유세를 과세해서 세금 징수를 크게 늘리겠다고 밝힌 지 일주일도 안 되어 꼬리를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발표가 시진핑의 정치적 기반을 흔들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진핑이 중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잡고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만들어 대대적인 세금 징수 움직임에 나서자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진핑이 한 발 물러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각 10월 19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이 문제에 정통한 중국 공산당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당 내부 토론에서조차 재산세 부과에 대한 당 고위 엘리트, 평당원의 반대가 압도적인 상황이다 라며 이로 인해 시진핑이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당 엘리트와 당원들은 중국 인민의 재산 80% 이상은 부동산에 묶여 있고 도시 가정의 90%는 집을 자가로 소유하고 있으며 다주택자가 넘쳐나고 부동산 산업이 전체 GDP의 3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시진핑의 부동산 보유세 주장은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라며 시진핑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의 충복이었던 한정 부총리마저 시진핑에게 이런 재산세 부과는 위험하다라며 시진핑의 부동산 보유세 도입에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러한 움직임이 시진핑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시그널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진핑은 당초 30개 도시에서 재산세 시범 부과를 추진하던 계획을 크게 축소해서 10개 도시로 조정했고 당장 내년부터 도입하겠다던 재산세 부과 법률안을 2025년 이후로 미루겠다고 한 발 물러나는데요. 이미 돈맛을 봤고 누구보다 자본주의에 충실하게 적응했던 중국인들이 과연 자기 재산을 건드리는 지도자를 언제까지 그냥 둘지 상황이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지금 집을 너무 많이 지어서 완전히 경제가 폭락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시큐리티 뉴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 지금 빈집이 1억 채다. 그 중에서 3천만 채는 미분양, 그리고 7천만 채는 분양했는데 비어있는 집이다. 그럼 누군가 샀죠. 지금 중국 인민들 중에서 정말 놀랍게도 중국 가구 10% 이상이 1가구 3주택 이상이랍니다. 그리고 30%가 1가구 2주택자랍니다. 아니 우리 대한민국의 1가구 2주택자가 30% 되겠어요? 1가구 3주택 이상이 10%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중국은 그동안 부동산만 사면 무조건 돈 오르니까 어마어마하게 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7천만 채가 샀음에도 불구하고 빈집이다. 그러면은 이 산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세를 받고 임대를 해줘야 되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죠. 사람이 없으니까. 왜? 너무나 공급 과잉이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대고 보유세를 받겠다. 그런데 중국은 아시다시피 토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사유 개념이 아니죠. 토지 공개념 아닙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 민주당이 토지 공개념해서 중국식으로 가려고 하는데 토지 이거 국가 거다. 니들은 사용만 해 해서 50년 사용 조건 이렇게 해서 사용료 이 개념인데 이걸 보유세를 떠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완전히 조세 저항이 일어나서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오죽하면 이런 어마어마한 독재자가 뒤로 뺏기어를 넣겠습니까? 이 말은 위험하다라는 징후를 느꼈겠죠. 특히 이 시진핑 외에 자기 주변에 있는 그런 엘리트 당원들, 권력자들, 또 중간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저항이 심하겠죠. 왜? 그 사람들 1가구 3주택만 있겠습니까? 1가구 100주택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월급 받아서 또 지금 사정한다고
또 뭐 온갖 지금 단속하고 하는데 1가구 10주택, 1가구 20주택, 어떤 뭐 고위당원은 1가구 100주택, 1000주택도 있을 수 있죠. 이런 자들. 뭐 우리 한국의 지금 대장동 사태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권력자들이 아니 그럼 우리 세금 어떻게 내려야 되느냐? 이런 자체적인 반대 그리고 전체 인민들 분위기가 이건 안 되겠다. 왜? 너무나 많이 집을 많은 사람들이 다주택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건 내가 권력을 연장하는데 부담이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정말 이 인민의 재산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 주식도 있고 또는 뭐 귀금속도 있을 것이고 또는 예금도 있을 것이고 뭐 아주 다양하게 이 금융 부분이나 여러 분야로 자신의 재산을 다 이렇게 분산 투자할 수 있는데 여기는 중국은 80%의 재산이 부동산에 가 있다. 정말 문제죠. 그런데 그 부동산이 지금 폭락하고 있다. 폭락하는데 또 부채질을 하는 이 보유세를 엄청 거두려고 하다가 그렇게 해서 나눠주겠다라고 했다가 공동부유니까 그래서 지금 완전히 조세의 저항을 받고 정말 보기 드물게 백기어를 넣고 저항에 이렇게 뒤로 밀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거 바로 시진핑의 권력이 흔들리는 위험 징후다라는 건데 부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중국이 석탄 가격을 잡겠다며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초강경 예고를 하며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른바 로베스피에르의 우유의 함정. 중국 경제가 시진핑의 아집에 또 한 번 된통 당하게 생겼습니다. 중국 공산당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0월 19일 주요 석탄 산업 관계자들을 소집해서 최근 치솟고 있는 석탄 가격에 대해 질책하며 당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중국 경제전문지 차이신이 10월 20일 보도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는 중국 가격법 제30조 일명 물가법을 근거로 주요 재화 및 서비스 가격이 크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무원과 성, 자치구 및 직할시 당국이 가격 인상 신고제 등을 도입해 가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히며 정부 차원에서 석탄 가격 책정에 직접 개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국가발전개혁위는 석탄 관련 허위정보 유포, 가격 담합, 사재기는 3대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며 무관용 원칙을 정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의 이러한 발표 직후인 19일 오후 석탄 선물 가격이 전일 대비 8% 급락했다고 차이신은 전했습니다. 문제는 공급량이 한정된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시장 개입은 반드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경제 전문가들은 이른바 로베스피에르의 우유 사례를 예로 들며 앞으로 중국의 석탄 가격이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이런 정책은 정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공산주의 경제 논리의 허구성에서 출발하는데요. 실패한 이데올로기에 집착하는 중공의 이런 아집 때문에 올겨울에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이 추위에 떨게 될지 눈앞이 선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석탄 때문에 지금 전기요금 엄청나게 오르게 됐고 문제가 많죠. 공장 가동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석탄이야. 자 그러면은 야 석탄 가격 도매상들 니들 지금 자꾸 가격 올리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생산 물가 올라가고 또 그것 때문에 전기요금 올라가고 그러면 가계 지출 올라가고 또 생산 단가 올라가서 가격 경쟁력 상실하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문제는 석탄이야. 그러면 석탄 가격을 통제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정말 이 시장을 완전히 무시하는 황당한 그런 독재적 발상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야 석탄 생산하는 광산 그리고 그 석탄을 판매하는 도매상 이들 석탄 가격 앞으로 우리 통제받아 함부로 올리지 마 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그럼 중국은 산서성이나 또 내몽골 자치구 이런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석탄 광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콜롬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데서 이렇게 멀리서까지 석탄을 수입할까요? 채산성이 안 맞는 겁니다. 왜 채산성이 안 맞냐? 일단 노천 탄광은 그냥 다 꺼내 쓴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갱도를 파고 들어가서 채굴해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중국 인건비 올라갔죠. 그리고 채굴 설비 만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설비 자금 해서 이제는 석탄 단가가 원가가 올라가니까 이럴 바에야 남아프리카 공화국
콜롬비아, 호주 거는 지금 안 되니까 이제 호주는 다시 쓰기로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멀리서 가져오는 게 낫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멀리서 가져오는 게 지금 제한되니까 호주하고 좀 싸우니까 그럼 다시 꺼내 쓰자. 라고 하는 마당에 또 폭우 와가지고 산서성에 그냥 갱도 다 잠겨버리고 어쨌든 또 꺼내 쓰면 되는데 근데 가격은 정해준다. 올리지 마.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상황이 되냐? 그러면은 뭐 채굴 해봐야 미진다. 그럼 채굴을 안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석탄을 이만큼 재고를 가지고 있는데 아니 내가 지금 그 조금만 지나면 이걸 가지고 얼마나 가격이 지금 막 오르고 있으니까 요거 조금만 더 지나면 이 정도 가격에 팔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상인으로서의 계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일 내가 150원에 팔려고 계획했는데 야 너 80원에 묶어 라고 하면 상인이 좋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안 팔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로베스피에르의 우유의 함정이라는 건데 로베스피에르가 뭐냐면은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킨 그 주도자입니다. 그래서 루이 16세를 단두대에서 처형하고 자기가 이제 최고 권력자가 됐는데 그래서 뭔가 좀 엄청나게 이제 독재를 했어요. 뭔가 실적을 좀 남기고 싶죠. 그래서 야 우리 프랑스 어린이들, 파리 어린이들, 우리 어린이들에게 전부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어. 그런데 우유값이 비싸네? 야 낙농업자들 니들 우유값 내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낙농업자들이 아니 지금 건초가격 즉 요즘으로 치면 사료죠. 사료 가격이 이 정도 되는데 여기서 더 내리면 우리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 비싸게 받는 낙농업자들 시범 케이스로 또 채용 좀 하고 건초업자들 지금으로 치면 사료업자들이죠. 야 니들 더 싸게 납품해. 또 시범 케이스로 또 몇 명 죽이고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건초업자들은 아니 풀 그거 팔아서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팔아서 밑질 바에야 차라리 안 팔아. 나 지금부터 건초 안 만들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럼 있는 건초는 어떡할래? 그냥 땔감으로 팔아버릴래. 땔감으로 팔고 그러면 이 낙농업자들은 저기서 건초가 들어와야 또 소를 키우는데 안 들어와.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우유 이거 더 낮은 가격에 판매를 강제하니까 안 그러면 또 죽여버리니까 그럴 바에야 내가 뭐 이거 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예 그 젖소를 갖다가 도축해가지고 육으로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파리 시내 완전히 그냥 우유값이 급등해버린 겁니다. 도대체 왜 이래? 보니까 또 잡아 죽여. 그래도 올라가는 겁니다. 왜 이래? 보니까 우유가 몇 방울 안 나는 겁니다. 자꾸 파고 들어가 보니까 결국 자기가 지시했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와서 이 시장에 개입하니까 정확하지 않은 지식으로 시장에 개입하니까 그게 오히려 물가가 폭등하는. 왜?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걸 가격으로 억누르려고 하니까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나더라. 이게 이제 로베스피에르의 함정이에요. 그래서 로베스피에르도 그런 폭정을 하고 실정하고 하다가 아주 빠른 시간에 자기도 단두대에서 채용됐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아니 석탄은 지금 이미 노천 탄광은 다 꺼냈었고 채굴해야 되는데 원가 들어가는데 가격은 더 내려. 그리고 수입해와서 콜롬비아에서 남아프리카 공항에서 어마어마하게 먼 데서 수입해와서 그걸 또 보관했다가 판매하는데 그것도 가격 더 내려. 그러면 수입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채굴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 더 오를 겁니다. 이게 이제 경제 전문가들의 경고예요. 그래서 시진핑 정부가 이렇게 뭐 이런 이야기 있죠. 경제를 알면 공산주의 안 한다. 경제 모르니까 이렇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인데 결국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전기 가격 오를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올겨울 정말 중국 인민들에게는 혹독한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로베스피에르 마지막 어떻게 되는 거 아시죠? 단두대에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최근 극동지역의 미 해군 전투함과 해안경비대 경비함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는가 했는데 칠함대 배속 전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요코스카에 대규모 숙박 자산이 전개됐다는 소식입니다.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 앞바다에 미 해군 원정 함대용 숙박 지원 바지 APL-67이 전개해서 운용 태세에 들어갔다고 일본 현지 워싱턴 소식통들이 10월 19일 일제히 리포트했습니다. 도쿄 시각으로 오후 4시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접근한 APL-67은 악질러리 퍼스널 라이터라는 명칭의 일종의 숙박용 바지선인데요. 우리 한국의 서북도서에서 참수리 고속정들의 전투 근무 지원을 맡고 있는 전방추진 바지선, 일명 둘둘둘 기지 등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훨씬 더 큰 바지선입니다. 지난 2018년 발주되어 올 7월에 미시시피 조선소에서 완공된 이 바지선은 8월 말까지
샌디에고 해군기지에서 각종 시설과 물자를 짓고 운용 요원을 배치한 뒤에 예인선에 의해 예인되어 10월 19일 오후 4시 일본 요코스카에 도착했습니다. 이 바지선은 62m 길이의 다층 구조로 장교 독실 74실과 사병 537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시설, 1130명이 하루 3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대규모 식당, 그리고 사무용 공간과 강의장, 화장실과 세탁소, 간이병원, 이발소와 피트니스 센터, 매점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이 선박의 용도가 육상시설이 부족한 해외 기지에서 정비에 들어간 군함의 승조원들이 휴식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미 요코스카 해군기지가 기존 11척 체제의 수상전투함과 로널드 레이건 항모, 블루리치 승조원은 물론 증원되는 함대에 대한 전투 근무 시설도 갖추고 있는 서태평양 최대의 해군기지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추가적인 숙박시설이 전개된 것은 7함대 전력 대폭 증원에 대비한 예비 조치가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5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그걸 이제 바다에 띄워놓고 있는 것이죠. 저도 서해 연평도 바로 앞바다에 떠있는 둘둘둘 기지 가서 한 1박 해봤는데 거기에는 참수리 고속정 2척이 와서 밤에 숙박도 하고 거기서 샤워도 하고 이렇게 근무 지원을 받고 거기서 밥도 먹고 이렇게 해요. 참수리 고속정에 이제 이런 주방시설 없고 이러니까 잠은 참수리 고속정에서 잡니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그 지원소가 있는데 그런 거의 확장행위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하냐? 여기에 지금 600명이 넘는 이런 그 해군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숙소거든요. 이게 왜 필요하냐? 아니 지금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육상 건물들이 있는데 여기에 자면 되지 왜 여기 오냐? 이제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많은 군함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군함들 중에서 정비를 하고 또 정비 중에서도 큰 정비를 하는 군함들, 큰 정비를 하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야 되죠. 그런데 내리면 어떤 숙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요코스카 해군기지 크니까 육상 숙소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7함대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투함들이 들어오니까 그 정비를 하면서 배에서 내려서 대기를 하는, 정비 기간 동안 대기하는 이 숙소가 지금 육상 숙소가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600명 넘는 수용시설의 해상 바지 숙소가 지금 올해 만들어져서 처음으로 지금 요코스카에 오는 건데 이 정도 되면 알라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2척 정도를 수용할 수가 있죠. 엄청난 건데 그러면 2척을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삼직제로 돌아가니까 최소 6척 이상이 더 들어온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 현재 미 7함대 그러니까 이 요코스카에 11척의 이지스함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척은 타이콘 데르가급 이지스 순양함이에요. 앤티텀, 샤일로, 챈슬러스빌 이렇게 3척이 있고 또 8척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이 있는데 베리, 벤폴드, 밀리우스, 히긴스, 하워드, 듀이, 라프 존슨, 라파엘 페라타 이렇게 8척이 고정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추가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만 해도 레이크 챔블레인 타이콘 데르가급 순양함 그리고 스톡데일, 셰피 이런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들이 또 추가로 와 있고 지금 현재 이 7함대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현재 항공모함, 잠수함 뭐 다 포함해서 미 해군이 가지고 있는 한 300척의 전투함 중에서 오늘 현재 작전하고 있는 군함은 항모 포함해서 99척입니다. 99척. 그 중에서 무려 63척이 7함대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3분의 2가 지금 7함대에 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함대는 어떡하냐? 중동지역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동지역에는 5함대 16척 그리고 지중해를 맡고 있는 6함대 15척 이거밖에 안 돼요. 전부 지금 7함대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항상 이러냐? 아니에요. 작년 12월 기준으로 7함대 그때도 99척이 작전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 7함대에는 52척에서 55척이 7함대에 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10척 이상인 63척이 와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북한, 중국, 대만 이런 부분에 굉장히 큰 어떤 그 전력 소요가 있다. 그래서 요코스카에 도저히 수용이 안 돼서 이렇게 정비 기간 중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숙소 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7함대 앞으로 어마어마한 전력이 추가 증원될 것이다. 물론 뭐 가시적인 거는
대만 사태가 중국이 대만을 정말로 공격할 것 같은 이런 사인을 계속 풍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전력이 증원되기도 하지만 북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치 전문가들은 북한과 이 대만에서 미국과 중국의 충돌 불꽃이 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만이냐 북한이냐 튀겨봐야 아는 겁니다. 현재 불꽃의 가능성은 대만이 더 높죠. 그러나 어디에서 튈지 아무도 모른다. 그게 한반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엄청난 전력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배는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보실 겁니다. 처음 보는 이상한 괴물 같은 배, 그 용도 그리고 온 이유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